네, 2부입니다. 연애와 결혼 4부작 그 마지막 시간 우리 김사부의 사자후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울분을 여기다 다 쏟아주마. 어쩌면서 김사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힐링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네, 2부 계속해서 사자후를 발해주시죠. 네, 이게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어떤 지식들의 나열이어가지고 별로 감정이 실리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주마등처럼 그때 어떤 힘들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나면서 제 안에 그런 혼들이 삐져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육아와 출산에 협조하지 않는 남성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왜 함께하지 않느냐 하면서 화장실에 새벽에 같이 가라 뭐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육아를 TV로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이거 뭐 짧게 하겠지만은 TV에서 이제 한창 유행했던 뭐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나서 제일 증오했었거든요. 마치 우리 결혼했어요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었고, 우리 결혼했어요도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을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 완전 뭐 팬시하죠 그냥. 그쵸. 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육아 프로그램도 사실 되게 잘못됐고 실제 육아는 전혀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거든요. 진짜 개빡세요. 네,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안고서 뭐 재운다든지 트름을 시킨다든지 젖을 먹인든지 안고 있다가 이게 내 새끼가 아니면 집어 던질 텐데 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브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기가 잠을 안 자거든요. 잠을 안 자는데 제 아는 동생이 형 그 아기가 태어나고 잠을 안 잘 때 무슨 느낌이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줬거든요. 너 군대 갔다 왔잖아. 불침번 서봤냐? 불침번이 군대에서 이제 그 밤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 타임으로 이렇게 1시간씩 깨워가지고 이제 근무를 서는 건데 뭐냐면은 네가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그 시간에 불침번을 섰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침번 다 섰다고 자려고 다시 와서 누웠는데 다음 근무자가 너를 또 깨워. 일어나십시오. 또 근무 섰는데 또 일어나. 또 근무 서. 그래서 또 이제 1시간 서고 이제 끝났다고 자려고 그러는데 다음 근무자 또 와서 김정주 선배님 근무 서셔도 됩니다. 또 깨워. 또 근무 섰는데 그래서 또 일어나서 나가. 1시간 서고 끝났다고 하는데 김정주 선배님 또 깨워. 그렇게 밤이 새.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애기랑 이제 소통이 뭐 딱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진짜 안에서 도끼가 쏟아 나올 때가 있어요. 도끼가 쏟아 나와요. 그래서 제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던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를? 네. 어디다가? 미친놈이네. 침대에다 이렇게 휙 던진 건 아니고 세게 났구나. 감정적으로. 이 정도? 팽개치듯이? 네. 야 그래도 그것도 안 되지. 아내가 많이 예민한데.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팽개치는 걸 보고? 네. 울 수밖에 없죠. 당연하지. 근데 그리고 자기도 울었대. 그리고 셋이 같이 울었대. 목사님인데. 나는 아기띠를 하고서 재우려고 하다가 흔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되게 화가 나서 과격하게 흔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까지 흔들면 안 되지 골이 흔들리겠는걸.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서서히 흔들었는데 왜 안 자니 왜 안 자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점점 과격하게 흔들더라고. 이게 트름을 안 하니까 트름을 시켜야지. 이게 뭐 토를 안 한다 그러는데 뭐 한 진짜 한 2만 번은 두드린 것 같아. 그럼 트름 안 해도 돼.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두드려 나온 거지. 거야. 그럼 했을 거야. 다 이렇게 막 아무튼 그런 도끼들이 솟구쳐 나오는 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또 명심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와중에서도 남편은 그래도 아기가 조금이라도 잘 때 눈이라도 붙이지만은 엄마는 모유 수유할 때 잘 못 자거든요. 씨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육아를 같이 한다고 해도 부유 수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내보다는 편하다는 걸 알고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순간들은 아주 잠시 아름다운 장면들의 합이니까 그걸 보면서 열받는 거죠. 사실 그런 연예인들이 제가 애 키우는 걸 조금 알거든요. 평소 때 이제 본인이 애 안 보고 도우미들 다 쓰고 청소 같은 것도 다 하고 도우미가 애 봐주고 그러다 뭐 운동 다니고 피부 관리 다니고 뭐 잘 쉬고 싶을 때 쉬고 뭐 집 청소도 안 하지 애기 이유식도 안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 편히 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날씬하고 예쁜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애기 음식도 직접 만들지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니까 이게 빡센 거고 사실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양동근 씨도 슈퍼맨이 돌아온다 그거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양동근 씨를 알아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5일 동안 카메라를 집에 200대를 설치해가지고 스태프들이 다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보통 카메라 200개 설치하고 스태프들은 빠지잖아. 근데 그 스태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짜증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기는 계속 물어보고 아빠 저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 많어? 다 그게 찍히고 감시되니까 그 5일 촬영을 하는데 막 몇십 킬로가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름답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거에 막 뭐 비교를 하시면서 뭐 낭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도 잘하고 아빠도 잘하고 같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한 거는 초반이 제일 힘들고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기쁨도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도 저는 아기를 재우고 옆에서 준비했어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책으로 배웠지만은 육아는 삶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잘났습니다.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요? 35. 아니 네 애기. 애기요? 죄송합니다. 네 네 말고. 아니 왜 나는 갑자기 너한테 나이 아는데 뜬금없이 물어보나 했지. 4살이요. 4살.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네. 훈육을 훈육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 아는 목사님은 돌 때부터는 매를 들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한 두 살, 3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3살 정도 된 말기 훈육이라는 건 알아듣죠. 2살, 3살부터 시작했다는 건 매를 그때 들었다는 아니요, 거예요? 매 안 들고 훈육을. 네, 처음에 부끄럽지만 이렇게 첫째 때 너무 화가 나서 얘를 엉덩이를 한번 이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떤 류의 매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연애 코너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진리의 오은영 박사님. 그 양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나오시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이 훈육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저희 집에 책도 여러 권 있는데 그 방법으로 훈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때를 쓰면은 아무도 없는 이제 어느 방이든 데려가서 세워놓고서 애가 이제 막 때를 쓰다가 지칠 때가 와요. 그 참 신기해요. 막 울고 있으면 울지 마. 뭐 가만히 있어. 이 말 아무리도 안 통하는데 지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노려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게 무슨 방법이 되나 그랬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또 진리의 한마디를 얘기하신 게 여러분 영원히 우는 아기는 없습니다. 맞아. 야, 그 말 정말 내 가슴에 새겼어. 여러분 영원히 우는 아기는 없습니다. 운다는 거 떼쓴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진이 빠진다는 거야. 아까 뭐 우리 김사부가 파이어 하고 나면 그 아내가 힘이 착 빠진 것처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애가 막 울고 뒹굴다가 애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지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자 일어나 바로 서 그러면은 딱 일어나서 가만히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화를 하면은 지 감정도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훈육을 3살 때부터는 확실히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혼낼 그 정도까지 뭔가 혼낼 일이 없었어. 넌 다 받아주겠지. 때 이런 거 안 써요? 네? 때 이런 거 안 써요? 때를 쓰는데 그게 되게 귀여운 수준이어가지고 뭐라고 그걸 가지고 하기에는 뭐 핑크퐁 틀어줘 핑크퐁 그거를 뭐 밤에 보는 건 안 되고 너무 과하게 보는 건 안 되지만은 핑크퐁 본다 왜 차렷 뭐 이렇게
핑크퐁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빼고. 난 그렇게 하는데. 아, 그래요? 안 돼. 그래요? 지금 안 돼. 어릴 때 엄청 엄하게 컸거든요. 우리 엄마가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 막 4살 때, 5살 때 엄마 손잡고 이렇게 시장을 가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애가 들어 누운 거야. 뭐 사달라고. 근데 내가 엄마 팔을 이렇게 붙잡고 엄마 나는 저러면 죽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살 때? 4, 5살 때. 그럼 엄마가 뜨끔했지만 그럼 죽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 들어놓았던 애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애가 때를 너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아빠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애를 이렇게 번쩍 만세로 들어가지고 천정을 보게 하고 그 유혹의 거리를 지나갔대요. 아 진짜? 장난감 이런 게 있으면 애를 갑자기 퍽 들어가지고 이제 천정을 보게 하고 우리 남편의 눈이 쫙 찢어졌는데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쫙 돌면 저쪽에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들이 눕고 난리 났대. 그러면은 부모님이 사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들어 누운 스타일이야. 나는 이제 유명해요 우리 집안에서. 아 진짜? 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게 있으면 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게 되게 이제 성향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우리 애한테는 좀 엄격하게 이건 돼, 이건 안 돼, 약속했으니까 해줄게 그렇게 선을 긋거든. 그러면 이제 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만났을 때가 문제야. 뭐 해줘 막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애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나는 너희 그렇게 안 키웠니? 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넌 왜 네 자식한테 그러니? 그럼 이제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엄마 아니에요. 우리 집에 룰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갈등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 너무 길을 꺾으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걱정이 된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거를 다 하려고 했던 게 어렸을 땐 힘들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그 고집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좋았는데 너는 네 자식을 다 그렇게 잘라내면 얘가 자기 고집을 펼치지 못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근데 그 말이 너무 막 오는 거야. 팔랑팔랑. 진짜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 갈등이 사실 지금 좀 있긴 있어요. 어디까지 고집을 살려줘야 되나? 하여튼 우리 엄마는 너무 그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어른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있고 나를 이뻐하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선 조금 더 퍼진 거지. 그때도 우리 엄마가 화장실로 이렇게 끌고 가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널 못 때릴 것 같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셌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컸고 그 지하철 같은데 애들은 창밖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나도 그게 궁금해.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내가 그랬던 게. 그때 우리 엄마는 신발 다 벗기고 옆 사람 차지 못하게 막 이런 걸 되게 이렇게 제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컸다 보니까 요즘 애들 엄마라고 해봤자 나보다 어려요. 이제는 다들. 그 애엄마들이 애를 널브러뜨리는 거 보면 나는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간섭하는 순간 나는 진짜 무슨 마귀알몸 같은 아줌마가 돼버리는 거니까 혼자 부글부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니까. 근데 너 스타일에 맞는 훈육, 애를 조금 풀어주고 막 기를 살려주고 이런 건 니네 집에서 해라.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 식당 이런 데서도 제어를 그치.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민폐 끼치는 건 무조건 노인데 그 갈등은 계속 하게 되는 게 내가 그 괌을 갔었어요. 이제 애하고 이제 부인하고 아기들 데리고서 이제 괌을 갔는데 괌에서 또 이제 어떤 부부들이 이제 친하게 됐어. 그래서 거기 애들이랑 같이 친하게 됐는데 애들 막 괌이니까 막 햇살 받아서 애들도 시커멓고 막 되게 순박해 애들이. 그런데 그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6, 7명 정도가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딱 됐는데 그 다른 그 친구 부부들이 자, 밥 먹을 시간이다 하더니 애들 테이블에다가 딱 밥 먹을 걸 딱 놓고서 딱 나오니까 거긴 애들만 한 6명 모여서 지네끼리 숟갈 젓갈 놓고 막 자 먹는 거야. 근데 운율이 내 딸은 안 찾아놓고 옆에서 먹여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나이 또래도 비슷해. 5살, 6살. 그 거기서도 잘 먹고 집에서 그런가?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도 누구 하나 뽀로로 보는 사람도 없고 어른들한테 계속 칭얼대는 애들도 없고 애들 테이블에다가 스파게티 딱 갖다 놓으니까 또 지네끼리 막 놀면서 지네끼리 잘 먹어.
외국 애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 애들인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괌에 가가지고서 어쨌든 그 문화에서 적응해서 사는 건데 거기 가운데에서 어른들한테 찡얼대고 찡찡대는 건 우리 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도 어디 가면은 핸드폰 보여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되게 눈치도 좋고 의젓한 편인데 민폐를 안 끼치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상대적으로 막 찡찡대고 막 찡얼대는 애처럼 되는 것 같아서 아내랑 한국에 와서도 그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참 고민하게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다시 이제 한국 오니까 우리 애는 되게 눈치 좋고 얌전한 애가 돼 있어.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부모들이 되게 엄격하게 남들 앞에서는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애들은 아이들끼리 하고 자기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은 이렇게 안 하면은 사회적으로 밀려난다고 막 거의 매장당한 수준이라고 애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도 또 계속 갈등하고 있죠. 애들을 어디까지 수준에 맞춰야 되나. 왜 맘충이나 노키즈존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맘충이나 노키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은 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 여기 가고 싶어. 노키즈존이에요. 맞아.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노키즈존 그러면 사실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해. 왜냐면은 가서 눈살 이렇게 찌푸리는 사람들 속에서 있느니 차라리 그냥 노키즈존이면 안 가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는 노키즈존이 아닙니다. 다만 개념 없는 엄마가 싫을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간 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 때문에 노키즈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이해의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상대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우선 애가 없는 그런 미혼의 그런 남녀들은 연애를 할 때나 나 같아도 막 와가지고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핸드폰에서 뽀로로 소리 막 밥 먹고 좀 조용히 재즈 막 듣고 싶은데 와 뽀로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고 막 아기 상어 뚜루뚜루 나오면 나 같아도 분위기 잡고 싶은데 되게 방해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애기 뭐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 같은 거 아무데나 널브러 놓고 가고 막 아줌마들 막 계속 말도 안 되는 수다 떨고 또 아줌마들 수다 또 되게 적나라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불쾌하겠다. 난 사실 노키즈 정도 이해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도 사실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노키즈존은 사회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표시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 말을 갖다 붙여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고을이 필요하다. 노키즈존 이런 거는 내가 그 육아의 과정에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사실 그 말이 지금 의미가 있나요? 고을이라는 게 없는데 마을 공동체라는 게 없는데 한 터전에서 같이 자라온 사람들이 없는 건데 그 옛 격언을 떼다가 어떤 인디언들의 격언이요, 게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개별화된 사회의 어떤 한 작업장에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인정머리가 없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혹은 비시민과 같은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 건 저는 오히려 더 대결 구도로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근데 서과장 얘기가 당위성은 있는 게 어쨌든 있어요. 이 사회의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 공동체주의적 의식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육아와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지 한국 사회가 됐는데 단순히 그 장면을 근데 사실 애들을 걸고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치. 어떻게 애한테 그러냐. 그치. 그렇게 내버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키존이나 이거를 이제 뭐 찬성하고 그런 입장에 저는 지금 되게 보류적인 상태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그런 어떤 엄마들이 많은 곳인데 그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어떤 작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경험을 하면
나는 지금 뇌피셜로 그냥 책상머리 앞에서 어떻게 반인권적인 저런 짓을 할까라고 쉽게 단언할 수 있겠지만 생업이 걸린 문제를 그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이게 망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마을과 고을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변정수라고 아세요? 모델. 그녀가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아기를 낳았는데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아기 기저귀를 갈다가 똥이 튀인 거야. 근데 그걸 먹었대요. 근데 맛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똥 냄새가 안 났대. 그러니까 자기 애는 너무 이뻐서 똥도 냄새가 안 나고 더럽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안 그러. 우리 엄마는 되게 비위가 약한 여자여가지고 순대 이런 것도 잘 못 먹어요. 내 똥기저귀 갈 때 자기는 토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들마다도 다 다른데 그 본인이 사실 자기 새끼 이뻐하는 것만큼 남 눈에 그 새끼가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그치.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구역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그 교회 구역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친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친밀한 척하는 모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1대1로 친한 사이는 아니란 말이야. 의무적인 모임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때 신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침대에는 정말 새로 산 하얀 이불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안 돼. 벌써부터 알겠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겠지. 똥기저귀를 갈겠다는 거야. 그 근데 위에서? 침대에다가 애를 눕히는 거예요. 그치. 폭신폭신한 게 필요하니까 자기네는. 침대에다가 그 애를 눕히더니 똥기저귀를 갈고 그 똥덩어리를 우리 집 휴지통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 똥기저귀를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아. 싸가지고 알지. 근데 내 지인들은, 개념 있는 나의 지인들은 우리 집에 와서 똥기저귀를 갈아. 그리고 자꾸 자기 가방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 주인이 왜 이래 언니? 그냥 두고 가. 두고 가. 나는 근데 이 과정이 아무리 친해도 생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그분이 그거를 나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우리 집 그 신혼집 휴지통에다가 지 새끼 똥기저귀를 버린 데다가 내 이불에서 그랬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불쾌한 거를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없다라는 게 너무 저기한 거야. 그리고 한 번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는 정말 이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그 테이블 위에서 애 오줌 기저귀를 가는데 갈고 가는 거예요. 두고서? 아니 두고 가진 않았어. 문제는 뭐냐면 그 테이블에 노란색 오줌이 한 방울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롯데리아 테이블 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나.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급하니까 애기 막 오줌 막 갈아주고 똥 갈아주고 이게 막 급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 좀 들 때가 있어요. 그 맘충 노키즈존 논란이 이 시대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을 나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전에 내가 애가 없었을 때 만약에 식당에서 애 오줌 기저귀를 가는 걸 봤다면 아니 어떻게 아무리 애지만 애 성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어떤 성별이든 간에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집에서 늘 그렇게 아이와 생활을 하다가 나가서 무뎌지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이 세계의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서 기저귀를 빨리 해치우고 쓰레기통에다 어디든 넣고 치우고서 막 밀려서 또 다음 코스로 가서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뭐 관광을 하든 어디를 차를 타서 집을 가든 이동을 하든 그러니까 그 세계의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그 바깥 세상에서 사람들 날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인식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의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서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맘충 노키즈존 논란이 서로의 세계가 이게 다르구나 우리에게 이제 매너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서로 좀 알려주고 있는 경고등 같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맘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애를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 애를 방치하는 엄마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건데. 맘충이라는 말도 당연히 싫지. 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한테 총을 붙여?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맘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엄마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어떤 뭐 된장녀, 뭐 한남충 이 정도면 오케이인데 맘충 그러니까 이게 나의 아이한테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이 어떤
비극과 비속어가 이 비난이 나와 아이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난 어쨌든 뭐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 자체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특히 맘충이라는 말은 좀 거시게 해. 어떻게 엄마가 벌레야. 나는 그냥 태도만. 그치.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태도라든지 나는 주변 사람들 적어도 눈치라도 보면서 애기를 제재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주면 아무리 떠들어도 솔직히 괜찮아. 애니까. 그치. 근데 그걸 제재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뛰어놀아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육아나 훈육이나 여러 가지 뭐 차이들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무한이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육아 꼰대질은 사절입니다. 네, 왜냐면은 주 양육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아내랑 남편 그 둘의 합의하에서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는 거지 남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의 육아 스타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는 건 좋지 않지만 아까 우리 서 과장님이 지난 회차 얘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무례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든 교회 바깥에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남일의 오지랖이 넓은 오지랖퍼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꼰대질을 선배로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크게 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크게 실망하고 분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느 정도 감정적인 데미지를 입는다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좀 현명,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 엄마인 친한 언니랑 유모차를 끌면서 좀 긴 거리를 걸었는데 횡단보도에 섰어. 그러면은 이제 애기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은 그 애기를 보잖아요. 양말을 신겨라, 벗겨라, 잠바를 너무 두껍다, 얇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것도 너무 많고 내 친구가 교회 사모인데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설탕을 아직 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교회를 가면은 줘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막 주는 사탕, 거지. 과자 이런 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입맛이 버리는데 친구야 우리는 아직 설탕을 안 먹여요 이렇게 말을 해. 했는데 이게 나 같은 성격은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엄마들도 있는 그치.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뭐 목사님이 아내인데 뭐 이렇게 성도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그렇고 너무 유난 떤다 애한테 네. 또 이런 얘기들 들을까봐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옛날에 우리 남편이 실수했었던 건데 우리 남편이 애를 진짜 예뻐요. 물고 빨고. 그래가지고 청년부 목사님이 애기를 낳는데 우리 남편이 그 애기 주먹을 입에 넣은 거야. 내가 기겁을 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서 남의 손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이러고 내가 괜히 펄쩍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뺐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애를 들고서 화장실로 가. 아니 거기 이제 싱크대로 가가지고 애 손을 이렇게 씻기더라고. 큰일 그래서 나죠. 나중에 진짜 데리고 가서 완전 교육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무딘 사람이 있는데 남의 애 허락 안 받고 만지거나 안아주거나 뽀뽀하거나 이런 것도 난 싫을 것 같아. 내가 애 엄마면. 그 요새 이제 우리나라 에티켓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기는 것이고 또 문화가 변하는 건데 요새 누가 애완견 펫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막 만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얘 만져도 돼요? 되나요? 뭐 어떻게 해도 되나요? 다가가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남의 아이한테 뭘 주거나 애정을 표현을 하거나 그럴 때도 좀 물어보는 게 에티켓이지. 네. 나도 그때 쇼핑몰 갔는데 이 막둥이 겨우 재웠어. 그래서 유모차에다 넣고서 그 가리개를 쳤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웬 아줌마가 어머 애가 자나보내고 무슨 가리개를 뜯어. 애가 깼어. 아니다. 진짜로요? 자나보내가 아니라 어머 애기가 있나 보네. 그랬더니 가리개를 뜯는 거야. 어머. 근데 애가 깼어. 내 순간 미쳤어! 막 엘리베이터에 한 5명 타고 있는데 막 소리를 이만큼 지르다가 어머. 뭐 하는 짓이야! 막 분노가 막 올라왔던 경험이 있어요. 참았어요. 참았지 어떻게 내가 또라이냐? 거기서 소리 지르게. 근데 진짜 소리를 이만큼 지를 뻔했어. 그리고 거기에 애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는데 얘 머리채를 잡아가 막 이 생각도 하고. 근데 또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진짜 열받았던 게
마트에 이제 애기랑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때 애기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막 움직이고 싶고 그러는데 카트만 태우고 그러니까 도저히 제어가 안 되고 장 보는데도 힘들어가지고 필살기 핑크퐁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애기가 핑크퐁을 보고 있는데 라면 시식하는 코너에서 어떤 그 시식 파는 아주머니가 설마. 보더니 애기 그런 거 많이 보여주면 머리 나빠지는데? 아. 뭐? 그걸 듣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보여주면은 안 돼요. 애기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니네들 때문에 지금 니네들 불편하지 말라고 이거 틀어줘가지고 애기 잠잠하게 한 건데 저딴 소리를? 그러면서 너무 하는 거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니 애야?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되게 그때 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열이 받더라고요. 이제 그 시기가 오기 전에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애한테 핸드폰을 보여줘, 뽀로로를 보여줘, 핑크퐁을 보여줘 라고 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미혼의 남녀들 엄마들이 식당 같은 데 가면 핸드폰 보여주겠으면 야 세상에 저런 엄마들 애들 방치해놓고 지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있네 그러잖아요.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안 보여줄 수가 없어. 여기 자매들이나 남편들이나 잘 들으세요. 반드시 너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맞아. 네가 안 보여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리고 그 본질이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그게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부모니까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니네 때문에 트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최근에 식당을 가면 큰딸은 작년 4살 때부터 그 핸드폰을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잘 안 보여줘요. 우리 부부끼리만 먹을 때. 이제 뭐 다른 부부가 끼거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갔을 땐 보여주지만 우리 가족만 갔을 땐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리고 밥 먹잖아요. 그럼 사방에 다 핸드폰 보거든? 그럼 얘는 고개를 돌려서 뒤 테이블에 있는 아이가 보는 핸드폰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은율아 너 왜 밥 안 먹고 뒤에 보고 있어? 그러면은 뒤 테이블에 아이가 보고 있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 놓고 식당에서 핸드폰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뒤 테이블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애써서 놀아주면서 밥 먹이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시대 문화야. 아무튼 결론은 육아권 내는 사절입니다. 네.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다 잘합니다. 다음 독방육아 그 늪에 대하여. 이제 모든 일들에 힘듦이 있지만 특별히 육아가 힘든 거는 자기를 갈아 넣어야지 되는 종류의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아이가 첫 돌 전에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아이 자체랑 소통이 뭐 별로 없어요. 얘가 뭐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예쁜 살아있는 인형을 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갈아 넣어야지 육아가 되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진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옛날 듀스 노래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 노래가 계속 머리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그 시기 때 이제 일을 안 할 때 아내랑 같이 한 일주일 반을 그렇게 지내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애기랑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한테도 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육아 우울증이.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뭐 하나 싶은데 그때 낮이었는데 주말에 토요일 햇볕이 창가로 싹 들어오는데 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서 그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반짝여가지고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살인까지는 아니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될 만큼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축구하러 가서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럴 때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함께하는 육아가 아니라 독박으로 갈 때는 이게 마치 지하철로 타지면은 그냥 열차가 있고 급행이 있잖아요. 독박 육아로 하면은 육아 우울증이 급행을 타고 온다는 거죠. 이럴 때는 초필살기를 써야 돼요. 초필살기. 제일 좋은 거는 남편 찬스. 남편이 해줄 수만 있다면은 주중에 만약에 아내가 독박으로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아니면 좀 더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싶으면은 이제 남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주말에 조금이라도 이제 뭐 한 5, 6시간, 7시간 정도 아이를 보고 아내한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 외의 것들로는 뭐 남편이 애 볼 테니 아내는 나가라. 바람 쐬고 와라. 뭐 바람 쐬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리프레시 되는 거 하고 와라. 좋지. 어쨌든 아기랑 떨어져 있게 만드는 거. 아니면은 양가 부모님 찬스, 이모 찬스, 고모 찬스, 삼촌 찬스, 지인 찬스, 돌봄 선생님 찬스, 어린이집 찬스. 이런 찬스들을 잘 사용을 해야지 이 우울함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아이랑 떨어져야지 자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갈아 넣는 걸 잠시 멈추고 어쨌든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독방 육아존에 갇혀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서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울이 진짜로 오면은 주위에 온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그 파괴력이 심각해요. 심각해. 그걸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을 나중에 가서 이렇게 좀 커버를 하려고 투자하는 에너지가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거를 고칠 수 없을 만큼 가는 사람들도 보더라고요. 괜히 엄마가 아이를 안고 그렇게 자살하는 게 그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독방 육아는 아니 됩니다. 네. 아내가 엄마여서 모성애가 모태로부터 충만해가지고 애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든 엄마든 애를 하루 종일 본다는 거는 정말 빡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것을 아내가 하루 종일 보는 거를 남편이 방치시켜. 그래서 뭐 자기는 나가서 논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육아에 있어서 나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것을 육아라는 단어에다 독박을 붙이는 거는 나는 사실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야. 왜냐면 독박 육아라는 것은 어쨌든 남편이 방치시켜서 여자가 하루 종일 애를 본다고 그랬었을 때 아이를 보는 게 독박 쓰는 건가? 그러니까 육아라는 개념은 나한테 굉장히 힘들지만 동시에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숭고하고 고결한 행위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이게 너무 의미 있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데 이걸 독박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애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짜증이 배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내가 애나 보느라고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할 일 없는 존재인가? 이 감정이 훨씬 더 배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이렇게 혼자 애를 보는 날도 있는 거지. 왜냐면 내 아내를 내가 하루를 보내고 혼자 애를 보든지. 그 나도 가끔씩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아내를 보내고서 내가 몇 시간이든지 하루를 오롯하게 애를 볼 때가 있는데 보면 그럴 때에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랑 아이 보고 있는 지친 자기의 사진을 인스타에다 올리면서 오늘은 독방 육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 결국엔 본인이 더 짜증나지 않아? 난 독방 육아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이제 방치함으로써 그렇게 놔둔다면 이제 독방 육아가 되겠지만은 그런 독방 육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선 이제 내팽겨치는 그런 거는 독박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임브로가 말한 의미에서는 삼김 육아? 둘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근데 요새 그렇게 아이를 방치하고 본인의 삶을 사는 남편들이 있나? 꽤 있나? 여전히 있지 않나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 화정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 사경회 같은 걸 오셨는데 당신 교회는 애를 낳으면 아내는 무조건 직장을 그만둬야 된대요. 그게 교회 방침인 거야.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닐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신대요. 네. 그래서 판사였던 여자도 순종해가지고 그만뒀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애는 엄마가 봐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방침으로 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상한데?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거 싫으면 떠나라. 이 교회를.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엄마가 애를 보는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본인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부모님이 이런 강압을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너무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좀 이제 피아노 학원 같은 거 원장을 하셔서 돈을 잘 버셨어. 근데 나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학교가 끝나고서 집에 가면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야.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난 피아노를 안 배웠던 이유가 엄마를 피아노 학원에 빼앗겼다는 느낌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는 유년기 때는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돈을 막 많이 벌지 못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벌잖아? 그러면은 그걸로 도우미 쓰고 뭐하고 하면은 비슷해. 애 키우는 거랑. 그렇다면 애를 엄마가 직접 보면서 약간 좀 부족하게 사는 게 좋기도 하지만 만약에 생계가 걸려 있어. 엄마가 돈을 버는 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똔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경력적으로 경력 단절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빠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뭐 생계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여성으로서의 자기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꿈이 있는 거고. 그보다 훨씬 엄마로서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더 두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두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경력을 이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방침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난 동시에 엄마의 삶이 가장 여성다운 삶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과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자꾸 나눠지는 거. 나는 동시에 얘기하면 나는 아빠로서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아 실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뭔 굉장한 일을 하겠다. 그거는 자아 실현이고 내가 집에서 애를 보는 거는 찌질한 아빠의 삶인가? 그렇지 않거든. 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보고 이번에도 왜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나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아빠로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자아 실현인데 당연하게 여자에게 있어도 엄마로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자아 실현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지 않나? 근데 나는 어떤 여자가 나는 엄마로서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난 그게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은 지지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가 물론 모든 여자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자아 실현을 위해서 리틀 포레스트의 엄마처럼 애를 두고서 근데 그건 극단적이지만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얘기하면 나 욕 태백이를 먹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인권을 강조를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가정 바깥에서의 뭔가를 향해서 너도 이제 뛰쳐나가야 된다. 사실 80년대 페미니즘에서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나는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만이 되게 여성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고리타분한 것이고 너는 어떤 악습에 묶여 있었던 것이고 가정에서 엄마를 팽개치고 여자의 삶을 살아라. 근데 여자라는 카테고리에서 엄마는 너무나도 큰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남자라는 영역에서 나도 아빠, 남편이 굉장히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나누려는 거는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똑같이 그럼 부당하다는 거죠. 나는. 손잡고 왜 아무 얘기 안 해? 네. 손잡고는 육아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건가? 지금 김사부의 그 일갈 사자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청하고 있어요. 네, 손잡고는 경청하고 배우고 있어요. 어떤 새끼인가? 참 이기적인 새끼구나. 나는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네. 아니 왜 그때 보라카이에서 애들 노는 거 보면서 울었다며. 아 그렇죠. 그게 저기죠. 회개는.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출산 계획 너나 잘하세요. 뭐냐면은 2세? 네? 2세 계획. 교회나 뭐 밖이나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고 실없이 던지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제가 둘째 언제 가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기분 더러운 경험이었는데 이제 처음 만나는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데 그 옆에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앉았는데 제 아내한테 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내한테
근데 둘째 언제 가질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데 뭐야 저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서 첫째랑 둘째 터울이 이래야지 좋은 거고 요러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이렇게 했다를 그거 막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꼰대 신공을 장렬히 시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랐어요. 저는 지금 헬스 트레이너고 제가 애를 가지면 일을 못해요. 우리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질 계획이 없고 1년 뒤 정도에 남편이랑 상의해가지고 가질 거예요.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했네 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마치 그 표정에서 어린애가 당돌하네. 내가 이런 꿀팁을 알려주라고 그랬는데 뭘 모르는구나 라는 남자분이? 게 여자분이죠.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도 기억해요. 저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때 뭐지? 그러면서 와 정말로 와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참 많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진짜 순간적으로 와 미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내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그 사람 뭐냐고.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은 열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이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때 엄청 쏟아낸 글을 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 몇 년 터울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닌데 뭐 사실 낳고 싶을 때 다 낳을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낳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되니까 낳고 싶을 때 낳는다는 건 사실 저는 신앙보다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걸 뭐 믿으면 뭐 알아서 믿고 나면은 애는 낳으면은 알아서 다 키워진다. 그건 당신이 안 키우니까 하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낳고 나서 그 애가 자연스럽게 키워지기 위해서는 또 스스로를 이제 부모가 갈아 넣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둘의 삶이 휘청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남이 간섭을 하고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자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에서 맨날 이러는데 출산 계획을 주관하는 거는 이상하게 처음 보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처음 보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출산 계획은 부부가 계획하고 짜고 실행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간섭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신을 벗었으면 좋겠다? 신을 벗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출산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남일에 대해서 되게 특히 이제 타인일수록 쉽게 얘기하잖아요. 오지랖퍼들. 나는 거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애 둘째 언제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면은 오늘 날씨 좋죠? 밥은 먹었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특히 내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했었을 때 나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 선을 좀 어느 정도 정해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오픈. 그 다음에 진짜 친밀해.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완전히 나를 뭐 확 까눌 정도로 오픈. 근데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너한테 성심성의껏 얘기해줄 용의가 없어. 약간 그런 식이야. 그래서 별 얘기 나도 다 듣는데 그 욥기에도 보면 이제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다 개소리 하잖아요. 그걸 굳이 들을 필요 없고 그냥 마이웨이 가시면 돼요. 그래도 좀 열받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오지랖퍼들 뭐 심판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이 방송도 안 들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네, 아무튼 다산정약용도 아닌데 다산이 복이 아니에요. 네. 야, 잠이 확 깬다. 네. 여자의 몸이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아내의 삶도 많이 망가지고 뭐 적게 낳고 뭐 안 낳고 그거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행복한 게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아까도 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 에덴 동산 아니거든요. 헬조선이에요. 아니 꼭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이 그 낳을 만큼 낳았을 때 적당하게 아들 둘 딸 하나 뭐 이 정도 낳았을 때 병원 가서 묶어주더라고요. 나는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피임과는 되게 극과 극인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가끔 좀 이상할 때가 있어. 어떤 거부터가 생명일까? 그리고 뭐 가끔씩 뭐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 자녀는 축복이에요. 무조건 많이 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많이 나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 자녀 몇 분이고 하나래.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설득력이 없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다. 출산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영역이다. 그리고 뭐 둘째, 셋째 낳으면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은 뭔지 알겠어. 우리도 지금 3, 40년을 살아보니까 삿입에 거미줄 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게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되게 비빌 언덕이 있고 어떤 기반 위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져가기 때문에 무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무모하게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분 참 대단하시다. 진짜 무수의 뿔처럼 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을 잘 아시는 어떤 다른 또 사역자분이 와이프가 돈이 많다고 저 사모님네 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에티켓?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도 되는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캐나다는 애를 하나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 클 때까지 한 달에 40만 원인가 50만 원이 나와.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잖아. 기본적으로 셋넷씩 나와. 기본적으로 셋넷씩 나와. 왜냐면 애를 넷을 낳으면 한 사람 일하는 월급이 나와. 그래서 애를 넷 키우고 거기다 또 애들 베이비시터 비용도 따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서 애를 엄청 낳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텐데 보니까 뭐 수조 원씩 쓰는데 도대체 이게 돈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좀 많이 주면 많이 날 의향이 있죠. 그럼 계획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애 하나 낳으면 애 하나 20살 될 때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나와. 그러면은 저는 한 5가지 나이야. 진짜. 그럼 5 낳으면 월급 이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일하는 월급 나오는 거야. 아니, 사실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대신 세금을 많이 내야지. 세금이요? 가난하면 세금 안 내는데. 네, 가난한 세금 안 내야지. 그러니까.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분들에게 장 루슬로라는 분이 쓴 또 다른 충고들에서 나온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게 되거든 충고하려 들지 말라. 그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에게 등을 떠밀지 말라. 풀과 돌, 새와 바람, 그리고 대지의 모든 것들은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됐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되어가고 있는 중 같은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되어갔으면 좋겠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지시죠. 늘 빚진 자, 죄 있는 자 같은 마음으로 저도 이제 좀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멘트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 덕선이 아버지가 덕선이한테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런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했던 장면이 계속 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괴로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돕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함께하고 싶지만 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늘 아이에 대한 미안함. 제가 볼 땐 제 아내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되게 많이 헌신적인데도 늘 미안해요. 그리고 계속 자괴감,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잘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의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러고 이제 툴툴 털고 일어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아까 독박육아 얘기도 했지만 혼자 아니면 두 부부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처가에 도움이 없다면 애를 낳는 거는 저는 정말 엄청난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처가의 도움이 없이 그것을 자기가 오롯이 짊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히 이제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같이 좀 되게 힘든 건데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영역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나라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아라는 것이 독박이니 아니니라는 어떤 표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좀 공동체적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누가 결혼하면 좋냐고 물어가지고 엄청 힘들고 그만큼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럼 애 낳으면 어때요? 더 힘들고 더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가 내가 작년에 그 고백을 했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또 한번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아오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이제 은율이를 낳은 거라고.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참 서투르고 부족한데 딸이 되어서 좀 고마워. 그때 뭐 알아들은지 몰랐는지 뭐 알았어 뭐 고마워 뭐 그랬거든요. 혹시 미혼의 남녀분들 계시다면 참 너무 힘든 만큼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인생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부르심의 길이거든요. 전 여러분들 꼭 아이를 낳아서 꼭 니 닮은 거 낳아서 꼭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부족하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자꾸 나한테 씌워진 굴레가 크고 무겁다고 해서 뭐 독박 육아니 뭐니 해서 자신의 짜증을 좀 배가시키기보다 잘 받아들이고 더 배우고 더 잘해서 좋은 엄마 아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그냥 저는 어쨌든 우리 집엔 아기가 없으니까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울타리가 되는 이웃이 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2시간 동안 쏟아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육아에 힘든 것들만 다 쏟아낸 게 아닌가. 그래서 힘든데 힘든 건 사실이고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힘들다가도 자꾸 힘을 내게 되는 게 그냥 너무 힘든데 애기가 또 한 번 웃으면은 이 모든 걸 다 그냥 순간적으로 까먹어버리고 또 그러다 힘들고 또 애기가 웃고 뭐 아빠 엄마 뭐 이러면은 또 다 까먹고 너무 행복하고 또 애기를 안으면은 그 체온에서 오는 그 교감과 울림 때문에 뭐 얼어붙었던 내 심장과 영혼이 녹는 것 같고 애기 입에서 나는 젖비린내 냄새랑 막 그 정수리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들이랑 그런 거를 맡으면은 정말로 하식스 먹은 것처럼 막 기운이 솟아나고 그러한 행복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육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참 대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네. 그렇죠. 세상에 누구한테도 그럴 수 없는데. 여기까지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육아 4부작. 먼 길을 달렸습니다. 참 먼 길. 근데 우리 방송 듣고 다 연애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국가 시책 역행하는 방송 같아요. 국가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당신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애가 낳고 싶다. 애를 키우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되뇌이세요. 계속 보내주세요. 거울 보고.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애 낳고 싶다. 얘기하면서 부끄럽다.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